서울 49개 중에 6곳이 우세 지역이다라는 결과는 사실은 최악의 그 가정이 아니고 최선의 가정이죠. 아, 최선의 가정이에요. 이 조사가 이루어진 게 11월 중순에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일단 엑스포 투표 결과가 나왔고 실패.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종료가 그렇죠.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과 관련한 스캔들도 명품백 관련 있고요. 이야기. 예. 제가 보기엔 이 상태로 만약에 총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서울 49개 중에 우세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3곳 정도 있을 거예요. 세 곳. 이 결과 보면서 그 예전에 출산율 관련해서 EBS에서 다큐멘터리 나왔던 조앤 월리엄스 교수가 완전히 망했네요 했던 짤 있잖아요. 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예,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낮은 의석수는 처음 봅니다. 아하. 어떤 그게 생각이 나서 아하.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선거 때 굉장히 큰 선전을 했어요. 그렇죠. 서울 경기권에서 수도권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저는 1년 반 동안 어떻게 우리 당이 이렇게 망했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고 누가 져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포론 시간 한판 직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박성민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하루 스페셜로 함께 합류해 주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요즘 천하용인의 용을 맡고 계신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 천안용인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긴밀한 죄송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김용남은 없는데 오프닝만 보면 예, 천하용인의 용 같다. 예, 그런 오늘 오프닝부터 너무 혈압을 올렸더니 지금 예, 오늘 그냥 흥분을 가라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 그 김용태 전 최고가 비둘기파가 돼가지고요. 아주 실망이 큰데 그래도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만날 거라는 이낙연, 이준석, 낙준연대 정말 현실화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낙연 대표의 발언 영상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예,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모두 양당을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냐. 이것이 과연 기정사실로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영래 전 의원부터 말씀 주세요. 그 정치인들이 때가 되면 만나겠다 그러면 진짜 만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만남 이제 선언이다. 조만간에 만날 것 같은데 아하. 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발언을 들으면 소위 얘기하는 전직 총리 출신 3명이 힘을 합쳐서 뭐 같이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소위 삼총당 얘기 있잖아요. 삼총당. 총리 3명. 아하.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요게 잘 안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총당이 안 되고 있어서 네, 잘 안 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세를 규합할 사람들은 그분들이죠. 그렇죠. 그분들하고 세를 규합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양념 정도로 이준석 전 대표가 합류하는 모양새가 최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봐도 그래야 일단 호남의 지역적 기반을 두고 그리고 2030의 지지를 얻는 신당의 어떤 체계가 갖춰질 텐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물론 만나겠고 힘을 합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다른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난다. 같이 서 있는 것은 모양새가 뭐 이상하다. 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 일단 연령별로도 아버지와 아들뻘이고 그리고 출신 성분이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아. 공통 분모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삼총당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양념 대목에서 김용태 전 최고가 크게 웃으셨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 양념이라고 해서 웃으신 거죠? 아닙니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예. 확실히 천하용인은 아니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용은 제가 인증 그렇죠? 아닌 것을 인증시켜 드렸습니다. 자 윤석 전 대표가 맞나요? 저는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당 체제가 되느냐, 4당 체제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신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서 컨셉이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제3지대 신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보수개혁 신당을 만드느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전자처럼 제3지대 신당으로 가게 된다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간의 만남,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양양자 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양당 구도에서 굉장히 서로를 악마화하고 정치가 실종된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자라는 모델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후자의 경우 보수 개혁, 그러니까 개혁 보수 신당으로 가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와는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반반이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의 어떤 보수 경쟁, 총선 이후에는 뭐 보수 국민의힘과의 어떤 보수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보수 정당의 적통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어느 컨셉으로 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 양당 대표가 다시 함께 만난다는 건 정말 큰 뉴스이긴 하죠. 자,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 이름이 같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네, 저는 아직 두 분- 만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님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정말 충정 어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을 때 뭐 설령 처음에는 뭐 뜻이 잘 맞을 수 있다고 한들 예. 결국에는 저는 파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파국이다. 해요. 결국엔. 네, 왜냐하면 둘이 일단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 김용남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나이나 출신 성분 이런 것보다도 두 분이 정치해 오신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예. 또 굉장히 온건하신 또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말의 무게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는 말의 무게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그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 서로가 지금 당장은 뭔가 정치공학적인 계산 하에 일종의 연대 비슷한 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만나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나는 것 자체도 각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지지층에게 좋은 메시지나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처음에는 선을 긋다가 이제는 또 가능성을 열어놓으시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예. 저는 뭐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잘못된 만남이 부디 이제 성사되지 성사되지 않기를 않기를 바란다. 간절히 바랍니다. 장 저는 변호사. 만남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연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고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5선 의원을 하고 전남지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제의식이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 관철시키고 성취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치해 오신 그 이력과 경험 속에 과연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 행보를 보인 적이 과연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양당 체계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는가. 이거는 총선이란 상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체계에 대한 어떤 비토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외부에서 자생적인 정치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 양당 체계는 기본 체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지만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래 보여요. 거기다가 연대의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다.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DJ의 적자를 자임해왔던 정치인이 손잡을 최소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세대 포이론 같은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세대 공략적 뭐 이런 부분으로 정치적인 포션을 차지해왔는데 예. 이거는 이낙연의 정치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음. 저는 연대 연합 아마 이낙연 전 대표님이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신다면 그 선택지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모두 두 분이 함께 만난다. 이거 자체가 그 두 분의 만남 자체보다도 각 당에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일테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김기현 대표나 용산에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김용남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도가 있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계속 조금씩 변화해 그죠? 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다가 12월 27일로 날짜까지 못 박았는데 그게 예. 창당의 날짜가 아니고 탈당의 날짜라고 이제 최근에는 밝혔죠. 그리고 예. 신당 창당은 그 이후에 뭐 음. 언젠가 특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참 후에 이제 창당하는 거로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예. 아마도 지금도 당적은 그대로 국민의힘에 그렇죠. 남아 있죠. 그래서 여차하면 국민의힘에 그냥 잔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과 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겠죠. 뭐 어떤 제의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했던 신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전 대표는 오히려 탈당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해요. 야.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그래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은 훨씬 높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위에 이미 전현직 의원들이 있거든요. 세력이 이미 있다. 세력이 있고 다만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감점을 더 많이 주는 거로 하고 민주당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 현직 의원들끼리의 다면 평가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 분당에 대한 에너지가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시기와 결단의 문제이지 이미 어느 정도는 분당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보다 이낙연 대표가 탈당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부분에서 또 김용태 전 최고가 또 웃으셨어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낙연 전 대표는 예. 뭐 만나뵌 적이 없어가지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점심 만났어요.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나오면서 뭐 몇 분 더 계셨는데 천하용인? 뭐 다는 아니었고 뭐 몇 분 더 알겠습니다. 계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대표가 생각하는 그 말씀들 같은 거 오늘 라디오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7일 날 창당에 대한 그런 뭐 창당 시점은 27일 뭐 전후에서 뭐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탈당하고 창당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건 저는 확인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준석이 더 들고 높다. 하지만 지금 저는 계속해서 당내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자 이 주의이기 때문에 당이 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저는 지도부가 지금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천하용인 중에 함께 탈당할 사람이 있다고 본다. 얘기가 됐다고 본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김용태 전 최고는 얘기가 안 된 쪽입니까 그러면? 수학 문제가 지금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당내 혁신해야 된다. 예. 이 목소리를 내고 여기 전념하고 있어서 예. 창당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막 생각할 에너지가 없어요. 저는. 아니 근데 발언 자체가 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같이 탈당한 사람이 있다고 본다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가 됐다고 본다는 얘기가 됐으면 된 거고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뒤에 계속 본다라고 붙여놓는 것은 이게 자신이 없다는 가능성을 얘기거든요. 열어놓은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긴 어렵지만
몇몇 정말 깜짝 놀랄만한 현역 의원을 제가 들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 뭐 여야 다 통틀어서 아 예, 그 누굽니까? 조만간 이 말씀 좀 단독 드릴 수 보도를 있-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예, 예. 이름만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근데 이제 분들이 이준석 어쨌든 대표의 신당과 함께할 것이다. 예, 뭐 그러한 의사를 초선입니까?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초선입니까? 아니면 재선, 다선? 말 잘못 예.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는 이제 그 발언에 있어서 창당 가능성을 낮게 보실 수도 있는데 창당 제가 가능성을 옆에서 보기에는 듣기로는 강하다라는 말씀 좀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자 그러면 이른바 이낙연 경우는 비명계 인사들이 친명 인사들과 경선 가게 되면 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혹은 그 비명계는 탈당 혹은 신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은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희박하다라는 거 자체가 그 전제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틀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공천은 우리가 소위 자부심 있게 얘기했던 시스템 시스템 공천. 공천이고 그리고 이번에 뭐 현역 하위 10%에 대해서 감산 비율을 높인 것은 맞지만 예. 무조건 뭐 비명계를 다 하위 의원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 평가라는 거 뭐 당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하위권으로 넣어라 이렇게 찝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 여러 가지 평가를 뭐 지역에서의 뭐 평가 그리고 뭐 당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론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다면적으로 들어가는 평가라서 저는 무조건 비명계라고 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는 좀 잘못된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실제로도 이제 비명계 의원님들 중에서 뭐 본인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가 굳이 이제 와가지고 총선을 뛰겠다라고 하는 게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본인의 지역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공천 때문에 공천 탈락 때문에 뭐 비명계가 엄청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은? 네,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되고요. 지금 하위 10%, 뭐 20%에 대해서 뭐 컷오프는 아니고 이제 감산하는 그 비율을 좀 높인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다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공천을 위협받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탈당을 한다? 그것만이 원인이 된다면 저는 명분이 상당히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구나. 민주당 안에서 선택받지 못하니까 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어요. 당원의 선택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 민주당 쪽은 계속 시스템 공천을 강조합니다만 예. 그거는 지난 2020년 총선에도 비슷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예.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때 금태섭 현역 의원이었어요. 강서구에서. 근데 금태섭 의원이 소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소신 발언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인기는 정말 높았어요.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이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냥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때는 뭐 보다 큰 정치를 위한 여론조사 대상에도 살짝 들어갈 정도로 많이 높았는데 예.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정말 당시로는 인지도 거의 안 나오는 무명의 강선우 후보한테 졌잖아요. 예. 저는 그게 과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시스템을 그 비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만지지 않았다면 그 근데 신뢰를 과연 그렇지 얼마나 줄 수 않았어요. 있을까라는 네. 의문이 들어요. 자, 민주당 그렇지 출발로.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당에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예. 금태섭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뭐 공천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일반 그 지역구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았다. 주민들에게서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원칙과 상식에 속한 비명계 의원들이죠.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아직은 탈당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그 목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김영남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현역 의원들 네 분이 모여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은 곧 하겠다는 얘기죠. 해석을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은 하지만 곧 하겠다. 네. 시간 지나면 한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하는 아니다. 거예요. 번역기를 잘 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곧 한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네 분이 예. 네 분 간에도 조금 이질적인 요소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네 분 중에 글쎄요 어떤 식으로 함께 행동을 할지 아니면 각기 다른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각기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네 분이 봅니다. 각각. 그렇긴 한데 그대로 민주당에 남아서 공천 과정을 다 겪을지는 안 겪을 가능성이 더 네 명보다 높아 보여요. 예. 자, 우리 총선기획단 장인규 변호사님, 자 민주당 총선기획단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저는 토크쇼. 그냥 사견님을 전제로 보면요, 이제 예. 원칙과 상식에 원래는 이상민 의원이 결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죠. 빠지셨잖아요. 빠졌죠. 예. 그때는 그분은 이미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음. 같이 하는 이제 같이 갈 길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제 서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예.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는 정말 탈당 카드를 구체적으로 만지작거린다는 느낌보다는,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3지대 신당은 너무 우리가 우회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또 언급을 해서 예. 지금 당장 탈당을 뭐 이렇게 구체화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상민 의원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성사리에 만나면 하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최고가 좀 말씀 주시죠.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하신 인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탈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하. 그리고 탈당하신 뒤에도 내신인 메시지를 보면 결국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일종의 러브콜을 이상민 의원께서 보내고 계신 상황이라 저는 이제 개인의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 신념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이 조금 더 급한 모습을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아쉽다. 라고 만남 자체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쉽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민 의원을 굳이 만남을 요청하셔서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내부에서 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만나거나 뭐 또는 뭐 약간 온건파지만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의원들을 모아서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정치 그리고 내부 세력을 규합하는 모양새라면 차라리 한 번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을 탈당했고 그 뒤의 행보가 결국에 국민의힘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이상민 의원을 굳이 본인이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만남도 쉽지 않군요. 저는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군요. 아쉬웠습니다. 네. 근데 예, 그- 김용태 전 최고. 창당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현역 의원이 그 드래곤볼의 구슬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5명.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당을 하게 되면 기호 3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의당에 지금 한 6분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도 이제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의원분들이 쪼개질 것 같고 그럼 최소한 한 계산 해보면 5분 정도 현역이 있으시면 한 기호 3번을 받게 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의원의 어떤 명분보다도 현역 의원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현실 정치에서. 또 나중에 이것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딸 창시자이자 명투부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특정 지지층의 악의적 선동과 프레임 공격에 반해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하고 민주당원으로 기사 정정 보도를 요구할 걸 청원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는 또 해당 캡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개딸이라는 용어가 오염됐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개딸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이런 용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부터. 이게 언어는 습관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개딸이라는 용어는 본인들이 처음에 자칭 개딸, 개혁의 딸을 줄임말로 썼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국민적으로 습관화가 됐어요. 개딸, 개혁의 예. 딸. 예. 개딸이라는 용어 예. 자체가.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 이제 그거 안 쓸 테니까 아무도 쓰지 마. 앞으로 보도도 개딸이라는 용어 쓰지 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미 습관화 됐는데 습관으로 굳어졌고 개딸이라는 용어가 전해주는 의미가 명확해졌는데 이제 와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개딸이라고 부르지 마. 저는 계속 개딸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국민적 습관화가 됐는데 이미. 근데 만약에 장 변호사님 네. 이분들이 개딸 우리를 네.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쓰면 명예훼손 뭐 이런 걸 걸 수 있는데 근데 개딸이라는 게 특정되고 막 범죄 구성요건이 그렇지 안 않죠.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예, 기사 예. 정정 보도를 요구하겠다고 예, 했는데 예. 그런 이제 액션이 법률적 액션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액션으로 정치적 보여요. 액션이다? 이게 아. 정정이라는 건 오보를 냈다라는 건데 이제 개딸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오보인지는 좀 불명확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잘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잘한 어떤 면을 잘했어요? 일단 개딸이라는 것이 원래 담고 있었던 개혁의 딸 이미지는 퇴색한 지 오래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내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됐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다만 아쉬운 건 개딸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정치적 목소리를 세게 낼 때 국민의힘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못하게 안 막느냐. 제명인의 마을에서 한번 선언하면 되는데 그 쉬운 걸 왜 안 하냐라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아니 이거 왜 하느냐라고 또 반론하시는 거는 좀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원호 의원은 그 개딸 이름 자랑스러워하더니 파기하면 혐오 표현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이원호 의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근데 일단 용어 자체가 오염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 개딸이라는 용어가 나왔던 게 제가 예. 기억하기로는 이제 대선 끝나고 많은 신규 당원들이 입당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신규 당원들이 굉장히 좀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었다라는 점에서 예. 일종의 이제 개혁의 딸이라는 명칭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건데 예.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결국에 그냥 민주당원 뭐 또는 열성당원, 극성당원 하면 그냥 다 개딸, 개딸들이, 개딸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딸 일반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의 폐기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 용어 자체를 폐기하고 그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고 한들 어쨌든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뭐 극성 당원들에 의한 폭력적인 행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개딸 말고 민주당원으로 기사 정정 보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것과 별개로요. 예.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를 폐기하는 거랑 이제 아니, 당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윤핵관이란 표현 절대 쓰지 마. 이거 윤핵관으로 뭐 그거는- 언론에 보도되면 가만 안 두겠어. 이건 말이 돼요? 아니 근데 개딸 쓰지 아니 마.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더 윤핵관이 드리자면- 윤핵관이고 개딸은 개딸이죠. 알았어. 아니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용어 폐기를 얘기를 하고 예. 그 개딸이라는 말로 본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런 해볼 수 의미다. 있는 주장이잖아요. 뭐 윤핵관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말이 좋으니까 그렇게 불리는 게 지금 안 당하고 좋아하세요. 출세하는 거니까 정작 냅두는 윤핵관들은 거잖아요. 싫대잖아요. 아니 뭐 누가 싫다고 했죠?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권성동 의원 측에서 이제 윤핵관에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아니 뭐 또 그분은 뭐 의심을- 대통령이랑 사이가 멀어지셨나 보죠. 근데 어쨌든 예, 뭐 지지하는 그것과- 마음 변화 없답니다. 네, 예, 그것과 그래가지고. 별개로 예. 저는 뭐 그건 해볼 수 있는 건데 예, 어쨌든 당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용어를 폐기하거나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김영남 의원이 오시니까 텐션이 올라가네. 자, 김용태 최고가 텐션 좀 낮춰주세요. 비둘기파. 그래가지고 자 개딸 용어 공식 폐기, 공식 파기 요청. 예. 뭐 홍길동도 아니고 네. 아버지라 뭐 못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 뭐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의 나머지 분들 수박이라고 하면서 당도 측정하면서 비아냥 거리셨잖아요. 예. 근데 개딸에 뭐 오염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염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개딸은 처음부터 개딸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나서서 갑자기 또 부르지 말라고 하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웃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직감이 신 여기까지.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직감 두 번째 질문 넘어가죠. 자, 서울 6석 보고서에 발칵 뒤집힌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는 계속 갈 수 있을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다라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보고서. 이제 당 이제 지도부는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이제 다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만, 자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 주시죠.
서울 49개 중에 6곳이 우세 지역이다라는 결과는 사실은 최악의 그 가정이 아니고 최선의 가정이죠. 아, 최선의 가정이에요. 이 조사가 이루어진 게 11월 중순에 이루어졌어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일단 엑스포 투표 결과가 나왔고 실패.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종료가 그렇죠.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과 관련한 스캔들도 명품백 관련 있고요. 이야기. 예. 제가 보기엔 이 상태로 만약에 총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서울 49개 중에 우세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3곳 정도 있을 거예요. 세 곳 서초, 서초갑,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 아하. 강남 상구의 을 지역은 절대로 우세 지역으로 꼽힐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론 우세 지역이 있고 경합 우세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세 지역이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여긴 누가 나가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거다 이런 지역을 이제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 강남 상구의 을 지역구는요 원래 갑보다는 못합니다. 아하. 그동안의 투표 결과를 쭉 보면 그건 예. 뭐 명확해요. 근데 지금은 을 지역은 장담할 수 없다. 없는 그래서 상태다. 결코 우세 지역으로 뽑히지는 못할 거라고 보이죠. 그렇군요.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경기도는 거의 전멸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 선거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아하. 김용남 의원께서도 수원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전 이 음. 결과 보면서 그 예전에 출산율 관련해서 EBS에서 다큐멘터리 나왔던 조앤 얼리엄스 교수가 완전히 망했네요 했던 짤 있잖아요. 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예,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낮은 의석수는 처음 봅니다. 아하. 어떤 그게 생각이 나서 아하.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선거 때 굉장히 큰 선전을 했어요. 그렇죠. 서울 경기권에서 수도권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저는 1년 반 동안 어떻게 우리 당이 이렇게 망했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고 누가 져야 되는지 아하.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이다. 지금 총선에서 저희가 영남당으로 전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께서 입게 되실 거고요. 저는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상 상황을 도대체 누가 유발했는지 당 지도부는 저는 숨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과 또 용산에서는 현역 장관들 차출을 하면서 서울 경계에서 뭔가 힘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남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2023년이잖아요. 예, 예. 지금 요새 누가 장관 출신이라고 와 뽑아야겠네 저 사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국민이 아,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선거에서 유리하다?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상태에서 장관이라는 커리어가 덧붙여지면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그 지역에서의 활동도 전혀 없고 그리고 요새 장관 이름 되면 아무도 몰라요. 인지도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원희룡 장관. 장관 정도 빼고는 예. 이름 석자 됐을 때 그 사람 알아 아니면 들어봤어 할 아하. 만한 장관들이 없어요. 저도 장관 이름 다 몰라요. 아. 왜냐하면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 좀 있으면 또 예. 바뀌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관 출신이라고 뭐 총선에서 후보로 내보내면 유리하다? 이건 정말 선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거를 전혀 모른다. 그리고 높은 벼슬아치 출신이 선거에서 벼슬아치 그나마 나왔어요. 통하는 지역은 영남 지역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TK 지역은 예. 전직 뭐냐 뭐 이런 예. 게 통할 수가 있는데 예, 선비의 고향. 뭐 예. 장관 출신을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 주로 수도권 지역에 배치하는 아. 거가 얘기가 되잖아요. 예, 예. 택도 없어요. 절대로 안 택도 없다. 통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 활동이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특히 김기현 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서병수 의원, 오선의 서병수 의원 그리고 비주류로 꼽히는 하태경 의원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속았다. 뭐 이런 게 핵심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 궁금한데 오늘 최고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혁신의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 당헌 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최고의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의 평가는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보죠. 장 변호사님. 일단 공허한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한 공허해. 것 같아요. 사실 예. 오늘이 뭐 종합적인 혁신 제안을 다 이렇게 버무려서 뭐 안건으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하나마나한 수순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당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건 당이 무슨 노력을 해도 뭐 중진이 뭐 험지 출마를 하거나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해결될 문제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혁신의 방향은 당내 중진들을 향하면 안 됐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었어야 돼요. 나라님이라고 칭할 게 아니라 혁신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실패를 했죠.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돌이표가 됐고 그 부담을 김기현 대표가 지고 있는데 본인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것인가?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부터 비롯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이 포션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물음표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될 문제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 김기현 대표의 말은 그냥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말 따로 행동 네. 따로다. 그러니까 버스가 이미 다 떠났는데 뭐 이제 와서 손 흔들면 뭐 합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좀 신용이라고 봐요. 신용. 네, 그러니까 정말 뭐 혁신하겠다, 뭐 사직생을 각오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 내려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겠다, 뭐 답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딱 이 얘기하면서 뭐 불출마를 선언하시든 아니면 뭐 지도부가 다 같이 뭐 사퇴를 하시든 뭔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답을 해줘야 되는 때였던 거지. 뭐 앞으로 답해 나가겠다, 뭐 무겁게 새겨 듣겠다, 뭐 이런 말은 뭐 해봤자 뭐 아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뭐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혁신이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뭐 사직생의 각오로 뭘 하겠다 한들 그게 뭐 진정성이 있어 보이겠냐는 거죠. 이제 김기현 대표 오늘 아까 들었던 영상 그 소리 내용 보면 질서 있게 사직생의 각오입니다. 이게 사직생의 각오랑 질서 있게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병치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영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두 가지는 병립이 안 되는 거죠. 병립이 안 되는 거죠. 질서 그렇죠. 있게. 아니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어떻게 질서 있게 덤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핵심은 사실은 불출마 아니면 울산 지역구로 떠난 험지 출마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요구는 예.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표직 사퇴해라가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안 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해요. 사퇴 안 하겠다. 그렇죠. 당대표 사퇴 안 하겠다. 네, 왜냐하면 질서 있게. 워딩 자체가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잖아요. 본인에 대한 대표직 사퇴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들어가요. 이게 물귀신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퇴 안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사의 타이틀은 김기현 대표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로 타이틀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 그 타이틀만 읽으면 대표직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아마 예. 언론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친윤계 초선 의원 15명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집단 반발했다. 그리고 서병수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을 민주당 엑스맨 자살 특공대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는 체제는 굳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싸가지 없다라고 하더니 초선 의원들이 어디 감히 중진 의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합니까? 본인들은 싸가지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김영남 의원하고 생각이 같아요. 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옥새만큼은 내가 꼭 지고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관위를 구성해가지고 거기 뒤에 숨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많은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께 아쉬운 점은 저는 여러 차례 어떻게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순간들을 실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다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잘못하다가 이 두 가지 다 뺏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 김기현 대표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전 당 지도부가 용퇴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언제가 될 것이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총선기획단이 14일 종료 예정에서 다음 주까지 다시 연기가 됐고 그 다음은 연기가 됐고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홍보 파트 문제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남 근데 의원님. 그거는 약간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마도 12월 28일에 예정된 본회의쯤에 처리될 아하. 예정인데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8개월이 지난 시점이 그때 본회의니까요. 예. 근데 본회의에 민주당의 찬성으로 통과되더라도 그 다음 수순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관위가 구성되더라도 그렇다고 공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4월 10일 총선이면 아무리 빨라도 2월 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빨리 공천이 결정되는 지역만 그렇고 이게 3월은 가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사실은 그 훨씬 전에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검법하고 공관위의 구성 내지는 출범이 연계돼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 왜 늦어집니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래는 이제 총선기획단이 활동을 하다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총선기획단은 활동을 종료하는 거거든요. 접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게 그래서 12월 15일쯤에 공관위가 출범한다라고 알려져 있다가 한 예. 2주 정도 연기된 것으로 연기됐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예. 여기서 아시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는 맞는가 보네요. 아니 뭐 다른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도 복잡한 이유가 있을까? 자, 우리 장문현 선임은. 저는 공관위 출범은 뭐 이미 늦어졌지만 제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럼 관건일 것이냐, 이른바 하위 20%와 공천을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시계는 정치적 시계는 늦게 가져갈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건 대통령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2월 28일 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민주당 단독 의석수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 1월 중순경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회의에 올렸을 때는 기명 투표라고 해요.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뒤에 본회의에서는 비실명으로 그러니까 한다라는 겁니다. 무기명으로? 그렇다면 공천에서 내가 배제되고 있고 하위 20%에 포함이 된다. 이 탈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의 리스크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상수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걸 바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오찬에서 그런 당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점점을 이으면 김건희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를 관통시키면 이 맥락이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는 이제 대통령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1차 투표에서 아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제 개인적인 그런가요? 생각에는. 아무래도 방탄 프레임이 예, 있을 수 저희가 있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하겠죠. 유명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론으로 정할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합니다만 그걸 당론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기명 투표니까 그래도 부담되겠죠. 그거야 전광판에 다 뜨는데요. 바로 캡처가 되는. 그럼요. 자,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당론으로 정할 리는 없고 네. 일부가 또 이제 뭐 당론으로 정하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뭐 민주당의 뭐 폭주에 맞서서 뭐 우리가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결국 속내는 이제 용산을 향해서 날 봐라. 날 내가 이제 봐라.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이다. 아마 이런 거를 홍보하려고 하는 몇몇 극성맞은 인사들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 그 예상은 좀 틀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아하. 이유를 대면 이 특검이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이다. 왜냐하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이 특검의 출범 시기와 수사 개시 시점이 총선 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임박해서 뭐 대통령의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소환만 해도 그게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야당의 폭정의 일치 단계에서 우리가 뭐 그런 워딩은 전혀 나오지 근데 않아요. 사실 뭐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던 뭐 자살 특공대 이런 말 쓰시는 의원님들 초선 의원들. 네 나오실 거라고 예상 못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보다 더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한 20초씩 말씀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김용남 의원님? 자,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 지도부라면 용산을 설득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이 특검의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추는 수정 법안을 내고 아하. 그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거로 오호. 그렇게 설득을 하겠어요. 제가 지도부라면. 장 변호사. 저는 그 뭐 수정 법안이 논의되기 이전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상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상 거부권 행사할 거고 상당히 총선 국면을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렵게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김용태 최고. 저희가 지금 외통수예요. 이걸 받으면 받는 대로 아까 김용남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 전에 계속 정치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정책 대결하기보다는 이 특검이 입방에 올 거고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일 수 그럼요. 있겠죠. 거부권을 쓰면 쓰는 대로 또 민주당이 비판에 더 가속화될 거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원칙 있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원칙 말씀. 있게라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처럼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예, 그런 그 상징 자산이 있잖아요. 대통령 법과 공정과 원칙, 공정과 상식. 형식. 그 원칙에 기대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저는 100% 거부권 행사할 거다. 100%. 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누가 조언을 하고 절대 안 된다 만류를 해도 예. 결국에 대통령은 항상 이제 뭐 누군가의 충고를 듣거나 이렇게 움직였던 분은 아닌 것 같고 아하. 결국에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배우자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실망시키지 않는 것보다 배우자를 지키는 게 대통령한테는 더 큰 가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판 직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